안녕하세요. 오늘 2015 교과서 지도서 제 1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좀 많이 나가고 있죠.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점점 구독 수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저기 뭐야, 제가 본 수업이 이제 제가 이제 그 3, 4월 심화 강의가 그게 이제 이틀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기존에 했던 거라도 좀 꼼꼼히 보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건 저번 시간에 포토그램 제작하는 거 했었죠. 이게 빛에 반응해서 그 물체를 놨을 때 그 부분만 이렇게 무늬가 생기는 거. 그래서 요거 위에 거만 돼 있었는데 요걸로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딱히 그냥 여기서 보시면 야자수 이거 밤 되니까 이게 음, 자 야자수 램프인데 야자수를 응용해서 디자인한 제품으로 주문하면 3D 프린트로 생산되고 있는데 그 꽃잎 주위에 아름다운 빛의 확산 효과 잘 들어간 조명 디자인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시다시피 그 3D 프린터입니다. 요즘 3D 프린터로 지금 오른쪽 보시면 중국 상하이에서 뭐 3D 프린터로 지은 집인데 더 튼튼하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지은 집 열체가 등장했는데 집 열체 짓는데 걸린 시간이 단 하루이며 설계회사는 대형 3D 프린터로 뽑아낸 구조물을 조립해 하루 동안 200제곱미터의 크기의 그 열체를 건설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3D 프린터기가 굉장히 갈수록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집 짓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그 라디오 광고에서도 뭐 하루 만에 집 짓는다 뭐 근데 물론 3D 프린터는 아니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어쨌든 하루 만에 짓는 집도 생겨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테이블 디자인, 이것도 역시나 나무의 성장 패턴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제품인데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티첼리 한번 쭉 봅시다. 보티첼리. 보티첼리는 비너 탄생인데 조개 속에 서 있는 비너스의 신장 비율을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느끼는 황금 비율이다. 여기서 이제 신장 비율을 느끼는 이제 그 비율을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느끼는 황금 비율이다. 그쵸. 어,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칠판 또 꺼내야겠다. 초록색, 이걸 흰색으로 해야겠다. 우선은요, 보티첼리가,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가, 이 글씨가 좀 빨리 써져서 좋다. 르네상스가, 15세기, 14세기 말에서 그러니까 15세기라고 14세기 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세기에서, 그 다음에 16세기로 가게 되는데, 이제 초기 르네상스고, 그 대표자는 이제 마사치오죠. 마사치오.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대가들이 다 모여요. 이제 전성기라고 합니다. 이제 전성기죠. 전성기에는 이제 여기에 보티첼리가 들어가요. 다빈치라든가, 라파엘.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는, 보티첼리. 근데 이제 보티첼리는 초기하고, 좀 절충되죠. 이게 초기에 있다가 이제는 16세기, 다 그렇죠. 뭐 사실은. 근데, 어, 이제 전성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전성기로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전성기 르네상스, 근데 이제 16세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하는 김에, 16세기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피렌체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피렌체, 그 다음에 베네치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안 써지나 또 갑자기. 베네치아 아파.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북유럽이 등장을 합니다. 북유럽 하면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등등, 독일까지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인데, 피렌체, 베네치아. 그래서 베네치아가 16세기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피렌체는 이제 그 소묘. 그래서 이제 선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얘는 이제 색이죠. 색을 통해 가지고 뭘 표현합니까? 감정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네치아는 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있냐면, 관능미라는 게 등장해요. 관능미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6세기의 전성기에 이렇게 진행하는데 16세기 중반에 이때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16세기 중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 종교개혁은 어디 파급력을 갖고 있냐면 북유럽의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도 벌써 이제는 뭐 풍속화가 등장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종교개혁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음. 이렇게 판사하니까 막 진짜 막 수업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씩 이게 글씨가 약간, 지금은 글씨가 좀 빨라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 판수할 때 되게 오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늦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썼는데 얘네들이 글씨가 늦게 따라오는 거야. 참.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뭘 쓰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음, 그리고 여기 캠을 바꿔야 되나 봐요. 이 캠이 제가 말하는 거랑 이거랑 입하고 말하는 게 잘 안 맞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제 퀄리티 있게 이제 마이크도 바꾼 거 아시죠? 목소리가 이제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새벽이에요. 지금도 새벽인데 그래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려고 좀 눈치 보이지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교과서로 와서요. 아, 내가 그거 얘기하려다가 말았구나. 자, 근데 이제 보티첼리가 말이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요때 이 대가들, 요때 이 대가들은 주로 이제 법칙, 캐논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법칙을 사용합니다. 법칙을. 이 법칙을 사용하는데 이제 원근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피라미드 구도, 그래서 삼각형 구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푸마토라든가, 공기원근, 이런 것들, 명암법, 그래서, 명암법. 이런 걸 주로 사용하잖아요. 대가들이. 이걸 이제 법칙이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법칙. 음, 이 명암법은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원근법은 형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데, 이제 바로크로 가면 이제 키아로스크로가 아니라 이제는 테너브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극적인 명암법.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을, 보티첼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고전주의의 방식을 이제는 고전의 주제를 갖고 오잖아요. 고전의 주제를 표현하는데 이제 메디치가의 주문을 받아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평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부조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부조 효과는 이제는 윤곽선을 강조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저기 비례가 나왔는데 르네상스는 팔등신이에요. 전성기 그 르네상스의 그 비례는 8등신입니다. 근데 보티첼리가 사용한 건 9등신이에요. 이 9등신은 약간 뭐랄까 아까 그 교과서가 약간 좀
제가 틀렸다고, 우리는 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등신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우미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우한 미를 사용하기 위해인데, 이게 목도 길어지고 약간 이게 변형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판 한번 보시면은, 작품에서 보시면은 요 공간들 있죠. 요 공간들 원근법이 쓰였나요? 아니에요. 그 뒷면이 다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원근법이 쓰이지 않았어요. 소실점에 원근법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윤곽선 이런,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공중에 부양하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뭐야? 실제감이 없다 이렇게 봐요. 실제감이 없다. 그래서 실제감이 없이 공중에 부양하는 것처럼, 실제감이 없다는 건 르네상스에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소멸을 강조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림도 없어요. 이것처럼 이게 공중에 부양하는 것처럼 가볍게 그려야 되거든요. 이 윤곽선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장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옷주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나뭇잎사귀, 그 다음에 여기서 날리는 꽃들, 이런 것들이 다 장식적이고, 이렇게, 이런 문양들, 장식적이고, 그 다음에 이 비너스 보면은 이 목이 상당히 길어요. 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동신이라고 했죠. 구동신. 이 구동신은 기존의 그 엄격한 어떤 팔등신의 비례를 추구했던 전성기 르네상스에서는 구동신 자체가 이상적 비례미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구동신이, 팔등신이 그게 맞는 얘기고요. 구동신은 여기서 보티첼리 그림으로만 우리가 그냥 그러면 따진다면, 구동신은 오히려 아름다움을 위해서 약간 변형되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왜곡적 요소까지 포함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우미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금 비율이다 구동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야, 여기 글씨 빨리 써지네. 보티첼리 작품에서 보이는 비너스는 탄생한 지 한참 지나 한 섬의 해안가에 도착한 모습인데요. 비너스는 ним프의 포옹을 받은 바람, 그래서 제페로스에 실려오고 여신이 붉은 외투를 가져와 그녀를 맞이합니다. 비너스의 눈썹 모양, 금발머리 등은 당대의 미인형이나 그녀의 동작과 자세는 고대 조각을 연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양식은 원근법이나 그 해부학을 무시한 고대 양식에 가까운 장적 분석법이다. 여기서 좋은 말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원근법이나 해부학을 무시한 고딕 양식, 장식적 궁정품이다. 그렇죠. 그리고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중세 그림에 없는 관능성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이 비너스에서 관능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황금 비율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대 1.618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밑에 허리에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618이고 여기가 1 이렇게 계산되고요. 이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인체에서 따진 것을 이제 건축 해가지고 1.618로 비율을 만들었다. 황금 비율,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기하학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가장 조화로운 비율로 미적 감각이 뛰어난 데서 붙인 이름이고요.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그 파이, 그래서 1.618의 비율을 응용한 것 하여 만든 물건이 건축물 등은 다른 비율을 사용해 만든 것에 비해 가장 안정적이다.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무슨 깍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거 전부 이게 1.618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 있어서 플라타너스의 입이라든가 왕사슴벌레, 호랑나비, 삼엽충류, 그 다음에 소라고동, 개 두개골, 뭐 이런 것들이까지 생활 속에서 많은 황금 비율의 일리를 찾을 수가 있고요. 꽃잎 속에서도 파이의 비율을 발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운 화음에서도 이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가시면 에서르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자이기도 했던 에서르는 앞과 뒤에, 위에, 아래가 같은 공존하는 비현실적인 공간을 표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작품으로 주로 풍경을 다루고 있었으나 1936년 무렵부터 패턴과 공간을 환영을 반복하는 작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인 모자이크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에서 수학적 변형을 이용한, 그래서 착시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테셀레이션 작품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야겠죠. 요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의 작품 세계는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공간과 매우 근사한 모습으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함께 할 수는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뒤러의 작품에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마방지 같은 걸 사용을 했는데, 동판화로 된 작품에 멜랑콜리아의 그 사열의 마방지를 사용을 해서 놓은 것이 유명한데, 이것은 서양의 마방지의 가장 오래된 것이고,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마방지 네 번째 줄 가운데 두 개의 숫자가 15와 14를 연속해서 1514로 쓰면서 이 파라가 새겨진 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멜랑콜리아는 기분이 좀 우울하다, 꿀꿀하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을 써요. 기분이 어, 멜랑콜리아다 이렇게 쓰나? 예. 기분이 메롱이다. 이 비슷한 말이에요. 예. 자, 요 마방기를 우리 그 김웅도 선조께서도 이렇게 쓰셨다라고 나오죠. 자, 보시면은 작품에서 사람들의 수와 위치를 수학적인 원리로 표현을 했는데요. 조선시대 대표 김웅도가 그린 씨름대의 뛰어난 화면구도, 구성력이 돋보이는 작품인데, 그런데 이 그림 중앙에 있는 두 사람을 기준으로 분할하고 각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적어보면 X좌형 마방지가 돼요. 그래서 마방진이란 자연수를 정사각 모양으로 나열해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배열된 각 수의 합이 전부 같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방진을 응용한 구도로 균형과 조화를 이뤘는데, 이거죠, 이제. 여기서 가운데 두 명이고 8, 2, 5, 5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뭐랄까요? 여기서 똑같이 8, 2로 해야 돼요. 근데 해도 돼요. 그래서 8하고 하면 8, 9, 10, 여기서 10. 합치면 10이야. 근데 여기다가 뭐 2가 될 수 있고 여기 똑같이 8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총 합이 10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의자 디자인의 프랙탈 원리를 사용해 가지고 단순함을 강조한 현대적 느낌의 이런 의자들 있고요. 프랙탈. 자, 프랙탈이라는 것은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말하고요. 이런 특징을 자기 유사성이라고 한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 구조란다. 그래서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 해가지고 프랙탈 구조. 이게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잘 체크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프랙탈 구조는 자연문해뿐만 아니라 수학적 분석, 생태 계산, 위성 공간에 나타나는 운동 모형 곳곳에 발견되죠. 자연이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다. 자연이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불규칙하며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상을 배후에서 지배하는 규칙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텍슬레이션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노노의 그 자한편에서 나오는 세안연우, 세안도를 그릴 때 이걸 참고한 거죠.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글귀를 인용해서 그대가 나를 대함이 귀양 오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으니 그대는 공자의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안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통 세안도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의미적인 요소 계속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해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선 말기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지에서 그린 문인화다. 그래서 이상적이 스승인 김정희에게 두 차례나 국경으로부터 귀한 책을 구해다 주었는데 김정희가 그가 남의 눈을 개의치 않고 사제간의 의리를 지킨 것에 감탄해서 당시의 심정을 날씨가 추워진 뒤에도 푸름을 잃지 않고 시들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에 비유를 했다. 그래서 이상적의 심성을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에 비유를 했다. 세안도를 그려주며 편지글을 남겼는데 이상적은 5차례나 청나라 여행을 동행하며 통역을 맡아준 통역 전문가인데 날씨가 추워진 뒤에 제일 늦게 낙엽지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에 비유하며 그려준 것이다. 오케이. 또 이런 거 김정희 이제 부장난도도 있죠. 조선 말기 문인화 김정희 대표적인 문난도이고요. 난에 절제된 선은 담백한 김정희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근데 이게 난이 이렇게 꺾여서는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난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절이 나면 안 돼. 전절이 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서체적인 요소를 적용해서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난이 이렇게 꺾이면 벌써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는 걸 떠나서 못 쓰는 거죠. 시간이 이거 벌써 23분이 됐네요. 자, 요거까지 6페이지까지 봅시다. 자, 윌레임
오피리아. 어, 오피리아는 밀레이가 그린 섹스피어의 비극.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주제를 두고 그렸는가?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 문학과의 어떤 연계성, 통합 학습과 연결성으로 이제 지도안이 만들어진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이걸로 섹스피어 햄릿에 등장하는 비극적인 여주인공 오피리아의 죽음을 묘사한 작품이고요. 오피리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애인인 햄릿에게 살해당하자 실성을 하여 물속에 뛰어든다. 그래서 그녀 옆에 양귀비는 잠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데이지꽃은 또 순결과 잃어버린 사랑을 나타낸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 그림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그냥 라파엘 전파의 그 형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라파엘 이전에 고딕적 성향이기 때문에 고딕적 성향 되게 관찰을 통해서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적 사실주의보다는 되게 사실적인. 자, 이어서 그 백남준, 첼리스틴 무어먼과 합작으로 작품을 한 것이죠. 백남준이 디자인한 세 개의 TV로 연결된 첼로로 그 예술과 음악의 융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백남준에서 의의를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백남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관람자와의 그 소통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과 참여,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고요. 두 번째로는 융합적인 요소가 있죠. 다른 영역과 뭐 레이저를 활용한다거나 위성을 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오브제의 확장입니다. 오브제 확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 이 TV 수상기를 올려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설치 작업이라고 처음엔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비디오 아트라고 비디오 조각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설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용어도 바뀌었던 것이죠. 근데 백남준이 사실은 음, 음악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음악하는 애들은 백남준의 개념이 이제 음악에서 존 케이지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연결된 첼로로 음악과 예술의 융합, 예술과 음악의 융합이었고요. TV 첼로는 플럭시 유리 상자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크기의 첼로 세대로 구성됐고요. 무어만은 74년 백남자 비디오 작품 글로벌 그루브에서 TV 첼로를 일컬어 1600년 이래 첼로의 최초의 진보다. 그래서 TV 첼로의 수상기는 비디오 테이프, 생중계되는 폐쇄로 비디오 혹은 텔레비전을 보여주고 때로는 첼로 현과 연결되어 이미지와 전자음악 사이에 상호작용을 창출하기도 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칸디스키 나오죠. 칸디스키는 뭐 많이 나오니까 우선은 즉흥적인 내면의 감정을 율동적인 성과 면에 색채로 폈는데, 이게 왜 그걸 아세요? 그냥 교과서를 그냥 맹목적으로 또 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인 내면의 감정을 율동적인 선과 면 색채로 표현했는데 결국은 음악과의 융합이에요. 얘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미술과 음악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음악을 듣다가 음표를 그리고 음표를 통해서 음악으로 이제 환원된 거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림으로 그것을 다시 음표나 색을 통해서 그 음유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목적은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비대상에서 시작한 추상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음유를 느끼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융합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왔던 거고, 화가이자 조합가인 칸디스키는 순수한 색과 추상적인 형상들로 이루어진 작품을 창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상의 탄생이라는 미사의 혁명,
그러니까 비대상에서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자연의 추상성과 정신성에 초점을 맞춘 독일 표현주의 전형인 청기사파를 결성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몬드리안은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그래서 내면의 감정보다는 비례와 균형을 강조했다라는데 네덜란드 출신 화가고요. 칸트과 더불어 추상회화로 선구자로 불리고 데스틸 운동을 이끌었고 신조용주의라는 양식을 통해 자연의 재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편적인 리얼리티를 추구했다. 우리 한번 봤죠, 이거를. 한번 본 것 같아. 그 다음에 폴럭, 또 폴락이라고도 하고 기존 회화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이젤과 붓 중요하죠. 붓. 그다음 배경이 없는 액션 페인팅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바닥에 놓고 하니까 이젤화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붓을 사용하지 않고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젤과 붓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 페인팅의 개념으로 물감을 뿌려서 추상적 느낌 표현했고요. 초기에는 표현주의적 작품을 그렸지만 30년대부터 추상화를 선호했고요. 47년 마룻바닥의 편 화포에 위에 고음용 페인트를 떨어뜨려 드리핑 기법을 창안해서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요. 폴록은 바닥에 천을 놓고 막대기에 물감을 묻힌 뒤 흩뿌리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완성된 그림은 어느 형체는 보이지 않고 마치 실타래가 엉킨 듯한 물감의 자국만 남았다. 그래서 한스 나무스가 이 방식으로 작업하는 폴록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후대 액션 페인팅이라고 했다. 그래서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폴록의 작품이 회화의 기본, 평면성, 비재현성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린버그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이 제스처 자체의 의미를 뒀잖아요. 그래서 제스처의 중요성을 이후에 해프닝이라든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위대한 어떤 양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린버그는 형식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평면성, 비재현성, 이것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더 뭐랄까, 또 극한으로 간 것이 생면회화죠. 그죠? 그 다음에 스텔라입니다. 색채의 특성을 탐구하여 생면 대비를 대담하게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생면 대비 체크하시고요.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를 하면서도 조각 같은 조형성을 나타낸 실험적 회화다. 처음에는 추상표현, 요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생면 대비, 요거 이제 중요한 말이고요. 생면 대비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생면 대비로 주로 사용했던 것은 아무래도 하대지 회화 때 좀 많이 사용을 했고, 이 사람이 변형 캠퍼스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건 미니멀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평면성 당연히 강조되죠. 근데 이게 변형 캠퍼스를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회화의 틀에서 벗어나 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회화의 평면성이 오브제화가 돼요. 그 자체가 오브제로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조각 같은 조형성을 나타낸 시험적 회화다. 처음에는 추상표현주의 그림을 그렸는데 1960년대 카르탈리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고, 그의 대표작은 58년의 형체와 색채의 관계에 의한 조형을 배척하고 연역적 방법에서 화면의 윤곽을 화면 내부에 되풀이하는 검정 줄무늬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한 것을 대담함 때문에 그는 단시간에 주목을 받았고요. 주로 시리즈 작품을 만들었던 그는 마티스처럼 한 가지 소재나 주제를 계속해서 변형하는 끊임없는 실험을 했고요. 일생 동안 회화의 특성에 대해 고민한 화가로서 조형에 가까운 작품조차도 회화의 규정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처럼 기존의 장방향의 캠퍼스를 탈피해서 줄무늬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 스텔라 작품은 성형 캠퍼스 또는 변형 캠퍼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텔라 이후에 그 캠퍼스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설정하는 성형 캠퍼스 작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작품들은 회화의 시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는 하나의 장면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물체로서 보는 냉정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가 되는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끝. 아까 원래 처음에 중간에 한번 끊었었는데, 그냥 연결해서 다시 찍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두 개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나로 조금 아마 길 거예요. 좀 긴데 하나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